여러분은 혹시 친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갯돈을 모으면서 올해는 꼭 같이 나가보자,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혹은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다녀왔지만 돌아와 보니 예전 같지 않은 관계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그랬을 겁니다. 우리끼리면 얼마나 재밌겠어. 이 나이에 친구랑 떠나는 여행이라니 진짜 인생이다. 그리고 통장을 만들고 돈을 모으고 단톡방엔 비행기 사진, 숙소 후기, 맛집 링크가 오고 갑니다. 그렇게 설렘만 가득한 시간들이 흐르고 드디어 출국날, 공항에서 찍은 단체 사진 속에는 기대와 우정, 그리고 오래된 신뢰가 담겨 있죠. 하지만 여행이라는 건 늘 그렇습니다. 친했던 사이일수록,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수록 그동안 몰랐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여행을 다녀와서야 알게 됩니다. 이제부터 왜 65세 이후 친구들과 갯돈을 모아 떠나는 여행이 때로는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이유 5가지를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김경자 씨는 올해 69입니다. 남편이 정년 퇴직하고 난 뒤 삶이 갑자기 낯설어졌던 시기에 하루 중 유일한 활력이 된 것이 하나 있었죠. 바로 수요 반찬 모임입니다. 수요 반찬 모임. 처음엔 딱히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셋, 넷씩 모여 시장 반찬을 함께 사다 먹고 누군가 김치 담그면 한 통씩 나누고, 그렇게 만든 친목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이 어느새 11년째. 멤버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여성들. 아이들 결혼하고 손주 돌보며 허리 휘는 시기도 지나고 이젠 자기 인생을 한 번쯤 누려보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퍼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가장 활달한 성격의 미자 언니가 말했죠. 야, 우리 이제 갯돈 모아서 여행 한번 가자. 진짜. 시간도 있고 애들도 이제 손 떼지 않았냐? 그렇게 시작된 게 수요 모임 전용 통장. 매달 10만 원씩 5명이 1년간 모았습니다. 모이면 통장 잔고 확인하고 이자 붙었네 하며 낄낄 웃고, 이래서 단체 생활이 참 좋아하며 서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딱 1년 모인 돈은 총 600만 원. 개인 경비 조금 보태서 5명이 함께 떠나는 6박 8일 베트남 다낭 자유여행이 확정됐습니다. 항공권, 숙소, 렌터카, 일정표까지 미자 언니가 도맡아 예약했고, 통장 관리도 가장 똑부러진 숙자 언니가 맡았습니다. 공항에선 단체 사진도 찍고 우리 인생에 이런 날이 또 올까 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행이 관계를 망가뜨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호텔 체크인 할 때도 처음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영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 호텔 조식 앞에서 들뜬 얼굴들, SNS에 올리며 댓글을 달던 그 활기. 하지만 여행이라는 건 늘 그렇듯 사람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여행 3일차부터 시작됐습니다. 숙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영숙 언니가 말을 꺼냅니다. 왜 자꾸 방 정리는 내가 다 하게 되냐? 그러자 경자 씨가 조용히 말했죠.
나는 어제 청소기 돌렸는데. 미자 언니가 덧붙입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하자. 근데 솔직히 경자 너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손 놓는 거 우리 다 봤어. 말이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싸해졌고 경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다 같이 식당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음식이 나와도 젓가락은 천천히 움직였고 사진도 아무도 찍지 않았습니다. 4일차 시장 구경 도중 숙자 언니가 이야기합니다. 아까 점심값 내가 카드 긁었어. 정산은 어떻게 할까? 영숙 언니가 대답합니다. 그거 어제 모임 통장에서 나간 거 아니었어? 그건 딴 거래야. 지금은 아직 현금에서 나간 거야. 그 말을 들은 미자 언니가 말합니다. 에이, 그냥 대충 계산하자. 너무 깐깐하게 굴면 여행 재미없어져. 그러자 숙자 언니가 불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내가 통장 관리해. 난 이거 장난으로 한 거 아니니까. 그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누구 하나 웃지 못했습니다. 5일차 기념품을 고르던 중 경자 씨가 손주 옷을 들며 말합니다. 이거 민성이 입히면 예쁘겠다. 그러자 미자 언니가 웃으며 말합니다. 너 진짜 여기까지 와서도 손주 걱정하냐? 재미없게 산다. 너 그 말에 경자 씨는 조용히 옷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거리에서 가만히 앉아있던 그녀를 본 숙자 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여행은 그냥 둘씩 나눠서 다니는 거 어때? 경자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가엔 습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냥 다음은 없어도 돼. 나 이번 여행으로 다 느꼈어. 귀국 비행기 안 5사람은 창가를 바라보며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정했던 인천공항 출국대의 모습은 사라졌고 마치 서로 낯선 사람처럼 묵묵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수요 반찬 모임은 뜸해졌습니다. 모임 통장은 그대로 있었지만 통장 얘기를 꺼내는 사람도 갯돈을 이어가자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정은 돈으로 모았지만 그 우정은 거리와 시간 속에서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김경자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친구랑 여행 간 건 후회하네. 그냥 우리가 서로 너무 몰랐던 거지.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제는 같이 걷는 대신 그냥 따로 살아도 괜찮아. 너무 가까이 가지만 않으면 우린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야. 하지만 그 말을 하며 그녀는 아직도 일요일 아침마다 모임 단톡방을 바라봅니다. 언젠가 누군가 먼저 우리 수요일에 만날까 하고 말해주지 않을까 그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한 채 말이죠. 그만큼 함께한 시간이 길었던 사람은 단숨에 잊히지 않는 법입니다. 모임 통장 하나에 웃고 울던 날들은 이제 모두 추억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65세 이후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이 때로는 관계를 해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 리듬이 다릅니다. 여행은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친했어도 밥 먹고 차 마시는 정도의 만남이라면 몰랐던 생활 리듬의 차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해야 하루가 개운하고 어떤 사람은 밤늦게까지 드라마를 봐야 잠이 오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같은 방을 쓰고 같은 일정에 맞춰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일어나기 전까지 벌어지는 작은 충돌들. 빨리 씻어. 조금만 조용히 해줘. 에어컨 끄면 안 돼? 같은 말들이 반복되다 보면 처음엔 웃고 넘기던 말도 언젠가 마음에 박히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루틴은 강해지고 고집은 단단해집니다. 좋은 친구라도 여행 중에는 그 루틴의 충돌을 매일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친구일수록 오히려 가끔 보고 오래 우정을 지키는 사이로 남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돈에 대한 감각이 다릅니다. 같은 금액의 갯돈을 모았다고 해도 쓰는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 중 하루 한 끼쯤은 비싼 음식을 먹으며 추억을 사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그 돈이면 손주 선물을 더 사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차이가 단순한 소비 성향의 차이를 넘어서 사람에 대한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 얘는 생각보다 자기중심적이네. 그동안 조용히 있더니 돈 앞에서는 꽤 따지네. 그런 말들이 마음속에 쌓이면 여행이 끝나도 그 인상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친구와 돈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행 중 돈은 그 사람의 인생관을 들여다보게 하고 그 인생관이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책임 분담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여행은 일이 많습니다. 일정을 짜는 사람, 항공권 예약하는 사람, 렌터카를 빌리는 사람, 숙소를 정리하는 사람, 회비를 관리하는 사람. 그 모든 걸 혼자서 도맡는 사람은 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은 그걸 노력이 아니라 취미 정도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원래 이런 거 좋아하잖아. 난 잘 몰라서 그냥 맡긴 건데 왜 기분 나쁘지? 이런 말들이 갈등을 키웁니다. 그리고 여행 막바지에 가면 결국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럼 다음부턴 내가 해. 우정이라는 건 큰 갈등보다 이런 작은 책임의 불균형에서 더 많이 깨집니다. 서로의 노력에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하다는 듯 넘어가는 순간부터 여행은 힘든 숙제가 됩니다. 네 번째,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가 됩니다. 야, 넌 진짜 여행 와서도 재미가 없다. 그래서 내가 친구가 없는 거야. 넌 왜 항상 그렇게 느려? 이런 말들, 평소에는 장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는 다릅니다. 피곤하고 일정에 쫓기고 몸이 지치다 보면 감정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 상태에서 던지는 말은 때론 진심보다 더 아프게 꽂힙니다. 게다가 60대 이후의 감정은 어릴 때보다 더 민감하고 더 섬세합니다. 나를 가볍게 대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말투엔 누구나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오래 남습니다. 여행을 마친 후 기억나는 건 아름다운 풍경보다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행은 기억이 아닌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이 부분입니다. 함께 여행을 떠나기 전까진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전부 좋은 이미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함께 웃던 일, 밤 나누던 일, 힘든 시기 어깨를 빌려주던 모습들. 그런데 단 한 번의 여행으로 그 이미지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부터 친구를 떠올릴 때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아, 그때 여행 가서 사람 다 드러났잖아. 그 여행 하나가 기억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금이 간 관계는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친한 친구라고 꼭 여행을 같이 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함께 한 끼 밥을 먹고 시장 골목을 걸으며 서로의 소소한 하루를 나누는 것. 그게 어쩌면 더 깊은 우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서 관계는 많이가 아니라 오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자리에 앉아줄 친구라면 여행보다 긴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충분히 함께할 수 있을 테니까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들 속에서 진정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로버트 그린의 책 인간 본성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할에 맞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 보이고 싶은 모습 혹은 감추고 싶은 본질을 숨기기 위해 쓰는 가면들 말이죠. 하지만 특정한 상황이 되면 이런 가면이 벗겨지고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자신의 콤플렉스가 자극받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학벌이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감춰왔던 열등감이 갑작스럽게 폭발하며 예기치 못한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가 인간 본성의 단면을 관찰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는 자신에게 아쉬운 것이 없는 상황에서의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의 직원, 주차 관리 요원 혹은 택시 기사님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의와 존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인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 속에서 우리는 진실된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할게요. 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친구가 첫마디로 한 말은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사주는 거지 였습니다. 단순한 농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에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매번 먼저 얻어가려는 태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모습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결국 그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죠.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에서는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먼저 주기만 하는 기버가 있고 받기만 하려는 테이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주고받는 매처가 있죠. 테이커의 행동이 계속되면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경계심을 가지게 되고 이는 결국 인간관계를 좁히고 고립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관계의 반복은
결국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업무나 부탁을 맡긴 뒤에도 끊임없이 간섭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함께하기 힘든 유형입니다. 이런 행동은 그 사람이 스스로 신뢰를 받아본 적이 없거나 타인을 믿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긴다면 믿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결여된 사람과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작은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사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메일 보내드릴게요. 혹은 내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같은 작은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은 나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약속조차 성실히 지키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상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그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냉철히 평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무능력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예측 가능성은 신뢰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시간과 관련된 약속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자신의 필요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진정한 편이 되어줄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껍데기가 아닌 나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패와 성공의 순간에도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진급에 실패했을 때 너라면 더 좋은 기회를 만들 거야 라고 격려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삶에서 지지와 영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슬픔을 공감해주는 사람은 많지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은 드물죠. 질투나 경쟁심 없이 순수하게 내 성공을 축하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내 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베푸는 것과 동시에 내실을 다지는 전략적 사고입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줄 수 있는 것을 베풀되 자신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도울 때 그 행동이 내 일상에 지나치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울 수 있는 한계치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애덤 그랜트는 성공한 기버의 특징으로 스마트함과 전략적인 사고를 꼽습니다. 단순히 퍼주는 기버는 주변 사람들에게 금방 지치거나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인 기버는 자신이 베푸는 행위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계산하고 그것이 자신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조율합니다. 진정한 인맥은 무조건 퍼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균형 잡힌 관계에서 나옵니다. 또한 진정한 내 편을 알아보는 데 중요한 기준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순간에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순간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드물죠. 질투나 비교 심리 없이 나의 성공을 기뻐해주는 사람은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는 단순히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진정한 관계를 맺는 데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단순히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 서로의 삶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친구나 동료와의 깊은 대화는 때로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더욱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한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가식적인 태도나 허울뿐인 친절은 장기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은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솔직한 대화와 갈등 해결의 과정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데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막상 연락하려고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아봐도 선뜻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외롭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법이죠. 나이가 들수록 주위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왕년에는 매일 같이 친구와 만나서 술 한 잔 기울이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며 지냈는데 지금은 연락할 친구가 없어 외로운 적 많았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평생을 가까이서 함께 늙어갈 것 같던 친구도 멀어지고 그마저 있던 지인들도 각자의 삶을 향해 떠나갑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에는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만의 문제로만 느끼게 되어 걱정을 하며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상 사람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니 전혀 걱정하거나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 첫 번째, 서로의 환경 변화. 사람마다 다르지만 친구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환경 변화가 가장 큽니다. 어렸을 때는 한 동네 한 골목에서 공을 차거나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자랐지만 세월이 흐른 만큼 사는 환경이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인생 전반전에는 다들 비슷한 환경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지만 인생 후 반전이 되면 서로의 환경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친구들마다 사는 수준이 다르고 대화의 관심사가 다르고 걸어가는 길, 걸어온 길이 달라지면서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평생 함께 할 것 같았던 친구들도 어느새 하나둘씩 정리가 됩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인연도 은퇴 후 나이가 들게 되면 일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관심사나 취미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를 사귀어야 할 이유도 자주 만나야 할 이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만나던 친구라는 이유로 관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괜히 자신의 마음만 다치기 쉽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리에 맡기는 것이 인생 후반전을 현명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만나던 친구 하나쯤 사라진다고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대체로 50을 넘어가면 정서적 교감이 불확실한 인간 관계에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몸소 체감하게 되면서 사람을 만나는데도 가성비를 생각하게 되죠. 이러한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심은 줄어들지 않지만 의욕이 떨어지고 사회 활동은 위축됩니다. 어릴 때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즐겁고 재밌었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친구가 꼭 많을수록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매일 같이 어울려 다닐 체력도 가지고 있지 않아 친구가 많은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위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뿐만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자연스레 사라지게 됩니다. 왕년에 친구가 많았는데 나이 들어 연락할 친구를 찾아보니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죠. 하지만 친구가 적어진다고 해서 외롭다든지 소외감이 들어 우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적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친구가 하나 둘 사라져도 신경 쓸 일이 적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나에게 신경을 더 쓰게 되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독일의 철학자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서 오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 외부 요인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50이 넘어가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정말 정상적인 일입니다. 사람은 자유로움 속에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야 합니다. 어수선한 집단에서 벗어나 혼자서 조용하게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며 사유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면 삶이 균형을 이뤄 행복감이 몰려올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내면의 또 다른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 몸과 마음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고 고독하게 느끼는 이유는 지금 소속된 집단, 즉 사회나 가족, 친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속 의존증이라는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돈이나 물건을 잃는 것보다 소속에서 버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결국 소속 의존증을 극복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밝고 상쾌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우리 삶과 우선순위를 반성하는 시기이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과거에 몰랐던 나의 삶과 인생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순간 자신감과 자존감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것에 슬픔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지, 나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 보세요. 그렇게 답을 찾은 중년들 중에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유튜브도 시작하고 책도 출판하고 TV에 나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것 외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후회할 일도 미련도 없어집니다. 더 이상 홀로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여도 행복한 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 잘 알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혼자서도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과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 누군가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의지하고 심지어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부당한 일도 참고 넘기며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에 상대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상처받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반면 친구 없이도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지하고 스스로에게 만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성숙하게 다스릴 줄 압니다. 자기 기준이 명확하고 상대가 선을 넘는 경우에도 굳이 참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이겨내고 해결책을 찾다 보면 생각보다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모든 순간, 모든 감정, 모든 모습을 온전히 알고 있는 건 바로 나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 여러분도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우울감에 사로잡혀 쓸쓸하게 보내지 않고 독서나 명상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며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을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고 느껴서 잘 맞지 않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가며 지내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만 남게 됩니다. 이유 모를 외로움, 자존감과 자신감 하락 등 부정적인 생각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떠올랐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에는 나를 좀먹는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도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과 끌려다니는 사람의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확연한 차이로 나타납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쓸쓸하고 영혼 없는 처량한 모습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활력이 넘치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미뤄오던 일들을 오늘부터 시작하고 나의 가치관과 취향을 발전시키고 시간의 농도를 깊이 있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기만의 취미나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고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를 실행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 일이 괜찮은지 물어보고 주변으로부터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 일을 직접 해본 사람이 아닐 뿐더러 그런 사람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은 실제로 그 일을 할 때는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반면 친구 없이 혼자 잘 사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혼자 있는 시간에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실행에 옮기며 차근차근 이루어 나갑니다. 이런 경험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내면적으로 강해지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누구나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스스로의 힘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확신을 얻기 때문에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우직하게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성취감은 오로지 나의 몫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나의 몫입니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지 고민하기보다 항상 스스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 자신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가 맞는 말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유 없이 자신을 비난하는 말이라면 신경 쓰지 않고 넘길 줄 압니다. 사람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싫어하기도 하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모르고 싫어하는 것처럼 나의 진짜를 모르고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퉁쳐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누구보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거나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남에게 맞춰주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관계는 과감히 끊을 줄 압니다. 내가 하는 일이나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자기만의 시간과 대인관계의 균형을 이루며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노력하고 희생하지 않아도 취향이 비슷하고 같은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어가는 삶은 주변의 친구로 여길 사람이 있든 없든 연연하지 않고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삶을 사는 지혜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외로움에 대한 걱정과 달리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장하고 창조하고 발전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막상 내 인생에 정말 도움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질투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고 좋은 선물을 주고도 돌려받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 자신인 사람들은 굳이 다른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지속하기 위해 희생하며 스트레스 받기보다 본인을 위해 시간을 내고 고독과 천천히 친구가 되어보세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철학자 폴 틸리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여러분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외로움이 아닌 고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무조건 혼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면 분명 더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과 걱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인생 후반전은 스스로 고독을 즐기며 우리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인생 후반전에는 우리의 심신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릴 땐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며 싸우고 또 화해하던 형제 자매가 세월이 흐르면서 남보다 더 멀어지는 걸 느낄 때 말입니다. 예전에는 같은 집, 같은 밥상, 같은 방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부딪히며 지냈습니다. 장난 하나에 싸우고 부모님 한마디에 금세 화해하고 그렇게 늘 옆에 있는 게 당연했던 사이였죠. 하지만 성인이 되고 각자 가정을 꾸리는 순간부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제 내 삶의 우선순위는 부모님이나 형제가 아니라 내 배우자, 내 자식이 되고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는 뒷전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부모님 덕분에 명절이나 생신의 얼굴을 볼 명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이니까 다 같이 모이자. 추석이니까 본가에 가자. 이런 이유가 있으니 불편해도 억지로라도 모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어떨까요? 더 이상 강제로 모일 이유가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조차 뜸해집니다. 그러다 명절에 고향 집이 텅 빈 걸 보고 깨닫습니다. 아, 이제는 우리가 안 모여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구나. 형제 자매라는 이름은 그대로인데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더 심각한 건 한때 가장 편했던 사이가 오히려 지금은 가장 불편한 사이가 된다는 겁니다. 서로 사는 환경이 달라져 대화가 안 통하고 돈 문제로 마음의 골이 깊어지고 어릴 때부터 쌓여온 비교와 경쟁심이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상처처럼 남아 있습니다. 형제니까 당연히 가까울 거라 믿었던 그 관계가 노력하지 않으면 남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왜 형제 자매가 나이가 들수록 가까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멀어지는지,
그 냉정한 현실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들으시다 보면 이거 내 얘기인데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 한켠이 씁쓸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평생교육 강좌에 일주일에 2번 나갑니다. 요가도 하고 글쓰기 수업도 듣고요. 수업 끝나면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날은 유난히 분위기가 조용했어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오빠랑 연락 끊은 지 8년 됐어요. 명절에도 그냥 지나가요. 이젠 남보다 더 어색해요. 다른 분도 한숨을 쉬며 말했죠. 난 동생이랑 싸운 뒤로 연락 안 해요. 자식들 문제로 얘기하다가 결국 틀어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게 왜 그렇게 멀어지게 만들었을까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던 저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렇지. 나도 큰언니랑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더라. 막내 동생은 작년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만 들었지 직접 연락한 적은 없었네. 그날 밤 혼자 집에 와서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자꾸 형제들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휴대폰 연락처를 쓱 훑어보다가 손이 멈춘 이름. 언니 누르려다 그냥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혹시 어색한 침묵이 흐를까봐 혹시 그쪽도 피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봐 그리고 내가 먼저 연락하면 마음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게 참 우스운 생각이지만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형제 자매라는 이름, 나이 들수록 왜 점점 멀어지게 될까요? 함께 자라며 매일같이 싸우고 웃고 울었던 사람들. 부모님보다 더 오래 알고 지냈던 존재들. 그런데 이상하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가까웠던 관계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5가지 시선으로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련한 기억과 현재의 서운함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74이 됐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혼자 삽니다. 남편은 6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2 있는데 2 다 바빠서 1년에 서너 번 얼굴 보기도 쉽지 않네요.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하게 자꾸 형제들 생각이 납니다. 아니, 형제라고 하기엔 너무 오랜 시간 남남처럼 지냈죠. 큰언니는 벌써 79이고 막내 남동생은 작년에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전화 한번 해볼까 하다가 결국 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이유를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멀어졌는지를 제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씩 꺼내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6남매였습니다. 엄마는 늘 이 많은 입에 밥 넣느라 허리가 휘청인다 하셨고 아버지는 술 좋아하시고 말수 적은 분이셨어요. 큰언니는 늘 엄마 노릇을 했고 둘째 오빠는 공부 잘해서 항상 칭찬을 받았죠. 저는 그 사이에 낀 셋째.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위치였어요. 가난했지만 참 정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서로 발을 데워주며 잤고 시장 갔다 돌아오면 귤 하나 갖고 6명이 나눠 먹으며 웃었죠.
그런데 그정 많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멀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삶이 너무 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언니는 서울 강남 아파트에 살고 막내는 교회 집사하면서 골프 치고 손주 영어 유치원 보내는 재미에 사는데 저는 시댁이 망해서 70 넘은 지금도 아파트 관리비 아껴가며 살고 있어요. 가끔 단톡방에 형제들이 보내는 사진을 보면 한쪽은 호텔 뷔페 사진, 다른 한쪽은 병원 진료 영수증 사진이에요. 같은 피를 나눴어도 사는 모습은 하늘과 땅만큼 달라졌습니다. 다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대화까지 끊게 만든다는 건 살아보니 진짜더군요. 둘째는 형제 자매끼리 가장 아프게 남는 건 결국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입니다. 우리 집은 유독 서열이 강했습니다. 첫째는 양보하고 막내는 이해받고 그 사이 저는 항상 넌 조용히 해라는 말을 들었어요. 엄마는 언니만 믿었고 아버지는 늘 오빠만 찾았죠. 심부름은 제가 도맡았지만 칭찬은 늘 다른 형제들 차지였어요. 어릴 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명절 때 얼굴 보면 그 감정이 아직도 올라옵니다. 막내는 지금도 엄마랑 통화할 때 엄마 나 어릴 땐 누나가 나 때렸잖아 하며 웃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 말이 아직도 가슴을 찌릅니다. 어릴 때 내가 느꼈던 서운함과 억울함, 그건 어디에도 말 못한 채 평생 마음에 박힌 가시로 남아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부모님의 재산 문제가 우리 사이를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작은 땅 하나, 시골집 하나 남았습니다. 저는 그 집에 살면서 엄마 병수발 10년을 했어요. 막내는 외국에서 살다가 장례식 때 잠깐 왔고 둘째 오빠는 코로나 핑계로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상속 얘기 나오니까 다들 법대로 나누자고 하더군요. 너가 모신 건 고마운데 그게 돈으로 따질 수는 없는 거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집에 아직도 엄마가 끓이던 미역국 냄새가 남아 있었는데 그건 저만 아는 추억이었나 봅니다. 결국 집은 팔렸고 분할금 받은 날 저는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사 먹고 혼자 울었습니다. 형제자매 사이를 갈라놓는 건 억대 유산이 아니라 억울함을 말할 수 없는 침묵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네 번째는 자식 문제가 우리를 더 멀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딸은 사별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형제들 모임 나가면 말문이 막힙니다. 막내는 우리 아들 이번에 의전원 합격했어. 언니는 손주가 뉴욕에서 공연했대. 그 사이 저는 그저 아 그래 잘 됐네 하고 웃습니다. 어느 해는 내가 가져간 갈비찜을 누가 남겼는지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아, 이제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가슴에 쿡 박혔어요. 그날 이후로 형제 모임엔 얼굴을 잘 안 내밉니다. 자식 얘기 나오는 그 순간 내가 가장 작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마지막 이유는 어쩌면 그 누구도 내 곁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현실 때문입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누가 오늘 나를 생각할까 그걸 떠올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이상하게 옛날 형제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립다는 말도 못하고 섭섭하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전화번호만 쓱 올려보다 다시 화면을 꺼버립니다.
누구 하나 먼저 연락해주는 형제가 없다는 게 이젠 그냥 당연해졌어요. 가족 단톡방은 며느리 생일엔 축하가 쏟아지는데 내 생일엔 아무 말 없더군요. 그걸 보면서도 그냥 그래, 나도 이제 잊혀질 때가 됐구나. 그렇게 넘깁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는 피를 나눈 가족이긴 하지만 결국은 각자의 인생으로 흘러가는 시간의 동행자일 뿐입니다. 그걸 깨달은 건 참 늦은 나이였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만은 고맙다고. 지금은 연락도 없고 이따금 서운함이 밀려오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 이불 속에서 귤 까먹던 그 밤, 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던 그 손길, 오빠가 제 이름을 불러주던 그 목소리. 그 모든 게 있었기에 지금 내가 외롭지 않다고 믿습니다. 형제자매가 노년에 내 곁을 지켜주지는 못했지만 내가 살아온 인생의 가장 따뜻한 계절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에서 지켜야 할 건 그 기억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나 자신이라는 걸 잊지 않으려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혼자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꽤 나쁘지 않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 여행을 떠나 여유로움도 느껴보고,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감정이 교차됩니다. 한편으로는 외롭기도 한데 그 외로움이 막 아주 싫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노는 게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알지 못하는데 단 한 가지 깨달았던 건 예전에는 친구들과 의리, 우정, 그저 노는 것이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은 오로지 나의 전적인 권한이기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혼자가 편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이라면 모두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 데 지나치게 집착하면 내면 속 스스로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피해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고독은 삶에 대한 사유의 깊이를 더해줄 뿐 아니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줍니다. 혼자를 즐기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주는 장점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스스로가 잠시 속도를 늦추고 숨을 돌리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던 생각이나 불필요한 잡념들을 떨칠 수 있습니다. 혼자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무엇이 불필요한 걱정이었는지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에 대해 좋은 기억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지나간 즐거운 시간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고독은 그 사람에게 외로움이나 슬픔을 주는 게 아니라 즐거운 기억을 떠올리게 해 기분을 좋게 해주고 그 기억들을 계속 머릿속에 담아두고 지속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 동안 스스로를 완전히 믿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바깥의 영향 없이 자기 생각에 따라 혼자 결정하고 그에 따르는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더 열심히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되고 더 기민해질 것이며 그에 따라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도 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스스로가 누군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 혼자 죽습니다. 이러한 고독감은 다른 이들과 있을 때에는 마주하지 않으려 애썼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은 우리를 끝없는 슬픔과 우울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모두 하나뿐인 독특한 존재이며 그렇기에 다른 이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해줍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맺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또 스스로가 삶에 대해 갖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기에 혼자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이들은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줄 관계를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소모적인 관계에 질질 끌리지 않고 야무지게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는 없어져 봐야 소중함을 안다라는 속담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은 어쩌면 가까이 있기에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연인이나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사소한 감정들까지 공유하다 보면 굳이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오해들과 다툼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주변 사람들을 만난다면 당장 느껴지는 불편한 감정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외로움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당장 누군가를 불러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혼자 보내는 시간을 즐길 줄 알기 시작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혼자서도 꽤 바쁜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시간을 활용해 삶을 풍요롭게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스스로에게 좋을 것이라 믿고 또 그 시간에 다른 무언가를 시작할 용기만 있다면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유와 해방감은 물론 나아가 외로움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에너지와 생산성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과 머리는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해 정기적인 휴식이 필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보다 생각과 마음을 깔끔하게 정리하기에 최적인 시간입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을 피하다 보면 어느새 이유도 모른 채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덟 번째,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에게 다가온 중요한 기회나 결정 사항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다른 이의 방해 없이 꼼꼼히 따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독의 시간은 내가 진짜로 무언가를 원하는지 질문하고 그에 대한 진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과 같습니다. 아홉 번째, 생각과 감정이 선명해진다. 혼자 있는 동안 우리의 생각은 더 예리해집니다. 비록 처음에는 마음이 방황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생각을 형성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시간을 보내면 더욱 사리 분별이 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전에 알지 못했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애매한 문제에 대한 명료한 답을 얻을 수도 있고, 명상하는 기분으로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상처받은 마음을 다독여 줄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고요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10번째, 자기 고찰과 성장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스로를 반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혼자의 시간은 스스로의 삶을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기쁨과 슬픔을 되짚어보면서 그것들이 자신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곱씹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나온 것들에 대한 반성과 감사를 느끼게 될 것이고, 한 단계 성숙해져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혼자만의 시간을 최대한 만족하며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밖으로 나가보세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정신 건강은 좋아지고 스트레스는 낮아지며 집중력은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 이러한 효과들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혼자 등산을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야외 활동은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미래의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제공합니다. 테라스나 정원도 좋습니다. 가능한 밖으로 나가서 자주 운동하세요. 그리고 어떤 속도로 걷든 가능한 많이 걸어보세요. 자연의 새로운 풍경, 흐르는 물, 머리 위로 흐르는 구름, 놀라울 만큼 키가 큰 나무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자연 경관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강력한 경이로움을 갖게 하고,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느끼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2번째, 전자기기 없이 운동을 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외로움과 슬픔의 감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혼자 운동을 하면 몸과 마음, 정서적 욕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집중시킬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라고 정신수행 컨설턴트이자 응용 스포츠 심리학 협회의 이사회 멤버인 힐러리 코데는 말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시계나 헤드폰 없이 트레이닝하면서 자신의 몸과 주변에 대해 적어도 5가지를 관찰해 보라고 코데는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숨소리나 러닝 코스에서 만나는 다람쥐 또는 플랭크를 하는 동안 코어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등에 집중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운동에서 성취감을 더 느낄 수 있고 그동안 놓쳤을지도 모르는 신체 신호들을 더 정확하게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해 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 및 소통 방법과 연관이 있는 뇌의 한 영역은 당신이 무언가에 열정적일 때 더 활성화된다고 카시오포는 말합니다.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말이죠. 외로움이 느껴지고 방황하고 싶은 날에는 페인트 붓을 집어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잠시 제쳐두었던 창의적인 글쓰기에 도전해 보세요. 이러한 행동은 자기 자신과 더 긴밀해지고 앞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최소 20분간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을 일주일에 몇 번씩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답답하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이어가세요. 점점 익숙해진다면 외로운 순간이 될 수 있었던 시간들과 작별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이나 외국어 공부처럼 당신이 처음으로 도전하는 것들도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처음엔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성공할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자신에게 달콤한 도넛을 선물한다거나 칭찬의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신을 평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랜셋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혼자라는 이유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혼자 있는 것의 자연스러운 부작용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경우에 따라서 불안증과 우울증 등 많은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가족과 친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경과학자이자 나이키 퍼포먼스 위원회 멤버인 스테파니 카시오포는 우리 두뇌의 860억 신경세포와 사회 구성원들과의 결합을 통해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생각할 수 있으며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회화는 당신의 감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임상심리학자이자 매사추세츠주 뉴턴의 행동건강복지센터 설립자인 사리 차이트는 덧붙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힘이 되고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으며 그들과 사회적으로 더 긴밀하게 연결될수록 당신의 정신 건강은 더욱 좋아진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분명히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만족한다면 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차이트는 말합니다. 게다가 혼자만의 시간은 한동안 하지 않았던 취미를 다시 즐기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의 방해가 없기 때문에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더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아마 다음에 만날 사람들을 조금은 더 편하게 맞이할 수 있게 준비하는 시기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좀 더 나다운, 좀 더 편한 사이가 될 수 있게. 인생 60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고 100세 시대의 제2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들이 끝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부터 고쳐먹고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슬기로운 노년의 생활을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 생활 수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년의 생활 수칙 10가지. 첫 번째, 정리정돈. 나이 들면 일상의 관심과 애착을 줄이고 몸과 집안과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일생 동안 누적된 생활 습관과 잡다한 용품들을 과감히 정리하세요. 서책, 골동품, 귀중품 등도 연고 있는 분에게 생시에 선물하면 주는 이나 받는 이가 서로 좋습니다. 이것이 현명한 노후 관리의 제1조입니다. 두 번째, 몸치장. 언제나 몸치장을 단정히 하고 체력 단련과 목욕은 일과로 하세요.
채취도 없애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의복도 깨끗하고 좋은 것을 때 맞추어 가라 입으세요. 옷이 날개입니다. 늙으면 추접하고 구질구질해지기 쉽습니다. 세 번째, 대외 활동. 집안에 집거하기보다 모임에 부지런히 참가하세요. 세상 돌아가는 정보 소식을 얻게 됩니다. 동창회 직장 모임은 물론 취미 모임 등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도 신선미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쇠퇴하게 됩니다. 네 번째, 언어절제. 입은 닫을수록 좋고 지갑은 열수록 환영받습니다. 어디서나 꼭 할 말만 하세요. 논평보다는 덕담을 많이 하세요.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고 박수를 많이 치면 환영받습니다. 장광설은 금물입니다. 짧으면서 곰삭은 지혜로운 말이나 유머 한마디는 남을 즐겁게 합니다. 다섯 번째, 자기 몫을 다하라. 돈이든 일이든 제 몫을 다하세요. 돈과 인심은 먼저 쓰는 게 존경과 환영을 받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마세요. 언제나 남의 대접만 받고 무임승차하는 것은 거지근성으로 스스로 천대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포기와 체념. 건강, 출세, 사업, 가족, 부부, 자식 문제 등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경험은 많습니다. 이제는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체념하는 게 현명합니다. 되지도 않은 일로 속 끓이지 않는 게 여생을 편안케 합니다. 일곱 번째, 평생학습이 중요하다. 배우는 데는 나이가 없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언제나 공부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세요. 새 지식, 새 정보를 제때에 습득하지 못하면 낙오가 됩니다. 안경 낀 흰머리에 책 들고 조는 모습은 노년의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여덟 번째, 낭만과 취미. 각박한 삶 속에 낭만을 가지세요. 늘 꿈을 꾸고 사랑하며 감흥과 희망을 가지고 살면 늙어도 청춘입니다. 산수를 즐기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전념하는 것도 행복 삼매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봉사. 평생을 사회의 혜택 속에 많은 신세를 지고 살아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제 남을 위해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베푸는 것이 복을 짓는 길입니다. 우리는 사회봉사의 습관이 부족합니다.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먼저 베풀고 실천하면 남에게 좋은 느낌을 주고 나 또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선진 시민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열 번째, 허심겸손. 마음을 비우세요. 욕심을 버리면 겸손해지고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밝게 보입니다. 인생을 달관하면 인격이 돋보이고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은 자기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며 우주로 통하는 창문입니다. 정심수도하고 평상심을 늘 간직하세요. 열심히 일한 만큼 이젠 자식들에게도 친척에게도 이웃에게도 떳떳한 노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에게 격려와 용기와 보상의 선물을 준비하세요. 무얼 부끄러워할 것 하나 없고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어깨 펴고 남은 여생에 대한 멋진 꿈과 설계를 펼쳐보세요. 남은 인생 길 것 같아도 어느 날 어느 시에 무슨 일이 생길지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건강하게 죽는 날까지 하루하루 충실하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의 노년을 소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황혼을 즐기세요. You sort of are, but like, let's go around. It's not